이러한 T세포와 B세포 그리고 면역 단계를 활용한 항암제가 있습니다. 본래 항암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1세대 항암제가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타겟으로 만들어졌는데 빠르게 분열하는 정상세포도 같이 공격하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항암제를 맞으면 위 점막에 문제가 생겨서 소화가 안 되고 또 두피세포에 문제가 생겨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두피세포와 위세포도 빠르게 분열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발된 2세대 항암제의 경우에는 표적 항암제라고 해서 암세포가 특이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전자 항원을 잡는 항암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암세포는 계속 자신의 모습을 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가 내성이 생겨버리면 이 항암제가 효과가 떨어지기도 하죠. 이렇게 1세대와 2세대와는 좀 다르게 암세포를 집중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세포에 집중한 항암제가 바로 3세대 면역항암제입니다. 이 면역항암제의 특징은 방금 말씀드린 2단계 면역에 작용하는 이 T세포의 능력을 극대화시킨 겁니다. 암세포는 자기 변신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마치 암세포가 아닌 척 정상세포인 척하는 늑대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면역력이 떨어진 암 환자의 경우에는 모든 면역세포가 기능이 상실한 상태이죠. 근데 이 면역항암제의 원리는 기능이 떨어진 T세포에게 힘을 줘서 모습을 둔갑한 암세포를 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정상세포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스스로 힘을 증가시켜서 암세포를 처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신장시키다는 거죠. 이 면역항암제의 원리는 제가 좀 많이 강조드리는 우리 몸 전체 면역력을 올리는 방법, 또 이 자연의 질서와 조금 유사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면역항암제의 이 신박한 원리로 인해서 면역항암제를 개발한 일본의 혼조 다스쿠와 MD 앤더슨에 있었던 제임스 앨리슨이라는 사람은 공동으로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면역항암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 임상 실험 중에는 유명한 대통령인 지미 카터 대통령도 더 이상의 그 항암제를 쓸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러서 이 면역항암제 임상실험을 했었는데요. 당시에는 그래도 꽤 좋은 효과가 있어서 당시 앓고 있던 악성 흑색종이 치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몇 년 유지하다가 지금은 다시 생긴 적이 있다고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다른 항암제보다 부작용이 적으면서 상당히 치료 성적이 좋은 항암제이기도 합니다. 면역세포인 T세포의 기전을 활용한 항암제, 우리 몸 전체 면역력을 끌어올리고 우리 몸의 세포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접근이 더 좋은 이 치료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몸은 이렇게 면역항암제에 의지해서 치료를 하기는 것도 좋지만 자연 면역력, 우리 몸이 실제 가지고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약을 통해서 내 몸을 치료하는 것보다 원래 우리 몸은 어마어마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의 면역기관들의 능력을 끌어올리고 또 면역세포들의 능력을 향상시켜서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또 질병이 잠깐 와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이 요즘 참 많으신데요. 그 5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은 분들이 이래서 면역력이 약할 겁니다. 바로 장이 약할 때입니다. 장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약 80% 성장, 성숙을 하는 기관입니다. 면역력의 80%가 장에 달려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부분 장 질환이 있습니다. 이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뜻하는 디스바이오시스라는 새로운 증상을 요즘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냥 내 몸만 생각을 했는데 내 몸속에 장내 미생물이 내 몸의 건강을 좌우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장내 미생물이 건강한 세균,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는데 유해균의 비율이 너무나 많이 생겨서 장내 건강 질서가 깨지고 이로 인해 면역력도 깨지는 증상이 일어납니다. 이 장내 미생물과 또 연관해서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것도 굉장히 또 큰 장내 질환을 야기합니다. 장 점막에는 장내 점막 세포들이 있는데요. 여러 원인들로 인해서 이 점막 세포들의
접합이 틈이 생기는 것을 장누수라고 합니다. 이 틈을 통해서 장 속에 있는 유해한 물질들, 아직 소화되지 않은 성분들, 글루텐, 약물들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몸속에 이런 성분이 흘러나오면 몸에서는 당연히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스바이오시스,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과 장누수 증후군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이 약해지게 되고 장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와 많은 질환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과 함께 간 기능이 약할 때입니다. 간이라는 장기는 인체의 거대한 화학 공장이라고 하죠. 약 500가지 일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피가 중요한 생명의 원천이라고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피의 생성, 조혈 작용을 하는 것도 간이 하고 있고, 또 많은 면역 세포들이 만들어질 때는 면역 단백질이 필요하고 그 성분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다양한 성분들, 면역 단백질을 생성하는 것도 간에서 합니다. 그런데 여러 원인들에 의해서 이 간이 조혈 기능과 또 면역 단백질 생성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면역 세포가 건강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또 조혈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간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지방간이든 간염이든 간경화, 이런 모든 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망가졌을 때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이 장 기능과 간 기능과 연결된 내용인데요. 바로 독소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입니다. 왜 장이 망가지고 간이 망가질까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었다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요. 독이 되는 음식을 너무나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초가공식품들이 있겠죠. 우리가 편의점이나 마트, 또 밖에서 만들어진 그냥 간단한 음식들을 먹다 보니 자연 유래 음식보다 가공된 형태를 먹게 됩니다. 이 안에는 각종 첨가물들이 들어있고 또 영양의 불균형을 일으키기가 아주 쉽습니다. 또 약물이나 다양한 화학 물질들로 인해서 간과 장에 이 독소가 축적이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또 복잡하게 다양한 음식을 동시에 많이 먹는 것도 우리 몸에서는 이 수많은 대사산물이 독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식사법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당 독소라고 해서 우리 몸에 초과된 당분이 몸속에 또 남아도는 단백질과 지방과 얽혀서 당 독소라는 것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당 독소로 인한 당뇨, 당뇨 전 단계, 심혈관 질환, 여러 다양한 증상들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당 독소, 또 가공식품, 과식과 잘못된 식사법들이 우리 몸의 독소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림프 순환이 안 될 때입니다. 림프라는 것은 지용성 비타민과 영양소들이 흡수되는 통로가 되기도 하면서 몸에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이 통로입니다. 또 림프절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면역 기관들이 우리 온몸에 500개 이상이 있는데요. 이렇게 림프가 제대로 순환이 안 되면 독소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을 또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온몸의 이 림프 순환은 가만히 있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운동을 통해서만 체액 사이사이에 있는 림프액들이 잘 순환이 되고 독소가 잘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나 또 걷기 같은 이런 몸의 움직임이 있을 때 면역력이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효소가 부족할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입에서 침이 줄줄줄 흐르지만 노인이 될수록 또는 병이 깊을수록 이 효소가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효소는 우리 온몸의 각종 신진대사를 진행하는 단백질 촉매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효소가 많은 몸은 건강한 몸이고요. 질병이 있는 상태는 효소 결핍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들의 경우에는 면역세포인 백혈구가 활발하게 잘 움직여야 되는데요. 백혈구 주변에 있는 효소의 양이 정상인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효소가 많은 몸을 만드는 것, 생명에 작용을 하는 효소가 많은 상태가 바로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이 약하고 간이 약하고 독소 음식을 먹고 림프순환이 안 되고 효소가 부족할 때, 이럴 때 온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니까요. 우리 몸 전반적인 간과 장과 또 림프, 몸에 또 독소를 줄이는 이런 방법들이 건강한 면역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역사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기원전 430년에는 장티푸스라는 이 세균성 전염병에 의해서 최대 국가였던 도시 아테네가 멸망하기도 했습니다. 또 14세기에는 흑사병, 페스트라고 알려진 이 질병으로 인해서 약 1억에서 2억 명 정도가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고, 당시 중세 봉건사회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소작농들이 노예로서 살다가 자유를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또 인류 역사상 20세기만 해도 약 3억 명이 사망한 질병이 또 천연두입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왔던 질병인데요. 이 질병은 모든 전염병 중에 최초로 세계보건기구에 의해서 1980년에 종식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천연두가 또 종식되게 된 이유는 세계 최초로 백신이 만들어지기도 했죠. 에드워드 제너의 이 우두법에 의해서 백신 개발에 또 시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1차 세계대전 때 사망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또 사망하게 했던 또 스페인 독감이 또 20세기에도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약 2,500만 명이 사망했는데요. 이 스페인 독감에 의해서는 5천만 명이 사망하는 기록이 세워지기도 했고요. 우리나라도 전 세계를 돌았던 전염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무후년 독감이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또 콜레라라는 19세기의 가장 치명적인 이 설사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전염병 너무나 무섭고 심각하고 언제 이 병에 우리가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기 쉬운데요. 총균세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농업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이런 전염병이 없었다라는 인류학적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농업혁명 이전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간의 교류가 일어나지 않았고 도시 문명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수렵 채집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 살기도 했지만 또 군집 생활은 없었던 거죠. 이때는 전염병이 없었지만 도시 문명이 생기면서 상하수도의 어떤 위생 상태, 그리고 농업혁명으로 인해 수렵 채집 생활에 비한 영양 불균형의 상태가 오면서 영양과 위생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 빠른 시간 안에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는 아니기는 합니다. 최근에 경험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전히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 X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900년대 이후에 위생의 상태와 영양의 상태가 잘 극복이 되면서 전염성 바이러스 질환, 전염병들은 상당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도 건강한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개인의 영양상태, 위생상태만 잘 챙긴다면 새로운 전염성 질환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망률도 보면 세균과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성 질환의 사망률은 약 12%입니다. 무려 약 80%는 암, 심혈관 질환, 만성호흡기 질환, 당뇨병 이런 만성 질환으로 인해 80%가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8% 정도는 기타 여러 상황들인데요. 무려 80% 차지하고 있는 이 만성 질환들은 우리 인체 내에서 오랜 기간 내 몸에 쌓여진 염증과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12%의 어떤 세균 바이러스의 감염성 질환을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염증이라는 것이 있고요. 염증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불꽃염의 증세증을 써서 불꽃이 일어나는 증세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몸에 외부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내 몸에서는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반응을 일으킵니다. 외부 물질이 내 몸에 계속 쌓여가고 증식하고 확장을 해간다면 생명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명 반응인 거죠. 염증은 5가지의 증상을 동반하는데요. 발열, 열이 나고 통증이 있고요. 발적, 빨갛게 되고 부종, 부어오르고 기능장애, 그 부분에 기능이 문제가 생기는 5가지 증상을 수반합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내 몸이 외부 물질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이겨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는 염증이 만성적으로 일어나도록 계속 내버려두는 내 몸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이 제일 위험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피부에서 일어난 염증들은요, 내 몸이 회복하고 살기 위한 반응이니까요, 염증 반응은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의 과정에는 크게 2단계가 있습니다. 이 면역의 단계는 단순한 생명체일수록 면역의 과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람은 고등동물이기 때문에 1단계 후 2단계가 작동이 됩니다. 1단계는 마치 최전방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군인들, 또 경찰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역 1단계에 작용하는 것은 일단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바로 잡아먹고 바로 총을 쏴서 없애려는 노력을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단계에는 대식세포, NK세포, 호중구라는 면역세포들이 일을 합니다. 대식세포의 경우에는 식이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잡아먹는다. 세균이 들어왔을 때, 이물질이 생겼을 때 바로 포식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대식세포는 이 일만 하는 게 아니고 그 포식작용을 하는 동안에 대식세포의 표면을 통해서 이런 외부 물질이 들어왔다라는 그 신호를 전달을 해서 다른 면역세포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NK세포는 암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세포인데요. 내추럴 킬러셀이라고 해서 자연 살해세포로 우리 몸 전체에 약 1억 개 정도가 존재합니다. NK세포도 역시 없어져야 되는 암세포나 노화세포들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호중구는 면역세포의 과립구라는 종류 중에서 호산구, 호중구, 호염구가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있는 경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부 물질이 딱 들어왔을 때 호중구가 막 나가서 면역 관련된 일을 하는 거죠. 염증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는 병원에서 이 혈액 검사를 하잖아요. 호중구 수치가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중구는 백혈구의 약 70에서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중요한 세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식세포와 NK세포와 호중구는 마치 최전방에서 직접적으로 뛰어드는 경찰, 군인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희한한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몸이 처음 경험하는 바이러스다. 이럴 경우에는 내 몸이 이 바이러스를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 처리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더 섬세한 면역 작용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때 동원되는 세포가 T세포와 B세포입니다. T세포와 B세포는 림프구의 일종이고요. 1차 면역 반응에 의해서 대식세포가 어떤 물질이 들어왔다라는 신호를 이 T세포에게 보내줍니다. T세포는 이것을 듣고 약 일주일에서 열흘 후에 이것에 대한 특수 무기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준비를 하고 결국 B세포가 항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항체는 우리 몸에서 새로운 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꼭 잡아내는 맞춤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라는 것은 기억하는 능력이 있어서 한번 경험을 하면 다음에 또 저번에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경험을 했구나 하면서 다시 똑같은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면역은 1단계 면역이 일어난 약 5일에서 7일 이후에 작동이 되기 시작하고 특수 무기인 항체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백신이라는 것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백신은 우리가 미리 바이러스 조각을 경험하잖아요. 우리 몸에 T세포와 B세포에 의한 항체를 만들어냄으로써 실제 다음 바이러스가 진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바로 기억을 했기 때문에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B세포의 기억 능력, T세포, B세포의 항체 생성 능력을 활용한 것이 백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들의 힘을 키우는 것이 근본적으로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많이 판매되는 단순한 기능식품 한두 가지가 아니라 내 몸의 면역력을 지키는 장기들을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겠죠. 면역 장기인 골수와 간, 장, 림프절의 건강 상태를 꼭 챙기는 겁니다. 골수는 온몸에 이 면역세포, 적혈구뿐만 아니라 백혈구, 면역세포들을 만들어내는 가장 근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골수를 튼튼하게 만드는 법. 그러면 어떻게 하면 또 이 골수를 튼튼하게 할까? 또 이 골수를 만들어내는 수많은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장기가 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이 또 곧 골수를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간은 정말 특별한 영양소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간이 튼튼해질 수 있는데요. 특별한 영양소이지만 결코 비싸거나 어렵게 구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바로 간세포를 튼튼하게 만드는 간세포의 재생을 돕는 성분들은 비타민 A, C, E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성분들입니다. 그리고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폴리페놀, 레스베라트롤 그런 항산화 식물 영양소들이 간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과일류, 채소류, 견과류 이런 음식들을 충분히 먹어주는 것이 간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장이 또 면역력의 80%를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꼭 섭취하는 겁니다. 장 건강에는 장내 미생물이 늘 먹이를 필요로 합니다. 장내 건강한 유익균들이 늘어나야만 디스바이오시스나 장누수 증후군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인 펙틴이나 해조류에 들어있는 알긴산, 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 돼지 감자나 우엉에 들어있는 이눌린 이런 수용성 식이섬유들이 장내에 꼭 필요한 건강 상태를 만들어주고 또 건강한 미생물의 먹이로도 작용을 합니다. 포스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단세지방산 같은 성분들이 대장 상피세포에 또 영향을 공급하면서 건강한 장내 환경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내에 수많은 면역 세포들이 있잖아요. 이 장내 미생물이 건강하게 잘 조성이 돼야 장내 면역 세포들이 림프구들이 또 건강하게 성장 성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내 건강을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림프절, 림프순환 역시 노폐물을 잘 빼내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6잔 이상의 좋은 물을 마시면서 또 간단하게 스트레칭이나 걷기 같은 운동을 하는 것, 이것이 림프순환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한 6잔, 7잔 정도의 물을 마시고 또 과일과 채소류, 해조류, 또 견과류 이런 자연의 식물들을 통해서 건강한 면역 장기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 음식들의 섭취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꼭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최종적으로 건강한 면역력을 만들 수 있는 면역 밥상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절대 가공식품은 조심해야 됩니다. 가공식품을 정말 습관적으로 드시거나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드신다면 우리가 질병을 절대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드시는 상황들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해독해야 된다라는 의식을 꼭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 시 완전히 소화시키는 겁니다. 불완전 소화를 시키면 소화 불량이 되면 그만큼 독소가 또 발생이 됩니다. 몸에 독소가 축적되면 간과 장, 림프에 독소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완전 소화하는 식사법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기와 유제품을 최소화하는 밥상을 추천드립니다. 인체는 고기, 우유, 유제품을 완벽하게 소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정량 좀 제한을 하시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최소화할수록 몸에 독소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 고기, 우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은 녹황색 채소와 버섯류, 견과류, 콩류에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이 고기 유제품을 최소화하시는 것이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충분한 식사를 하자입니다.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는 많이 먹는 반면 이것을 태우는 효소의 원료가 되는 조효소 성분, 즉 비타민과 미네랄은 결핍되기가 쉽습니다. 특히 비타민과 미네랄은 과일과 채소와 함께 좋은 수분과 식이섬유를 동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일, 채소를 충분히 드시면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면역 장기의 핵심인 점막을 튼튼하게 하는 밥상을 드시는 것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바이러스가 호흡기 점막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또 나쁜 그런 세균들도 음식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소화기 점막을 통해서 더 감염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점막이 약할수록 감염이 더 많아지고 점막이 튼튼할수록 염증을 이겨내는 힘이 강하다는 거죠. 이 점막을 튼튼하게 하는 음식들은 노란색 음식입니다. 노란색 음식 하면 단호박이나 바나나, 망고나 살구,
이런 음식들을 떠올릴 수가 있고요. 이 음식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비타민 A의 전구체가 되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즉 점막을 튼튼한 세포로 재생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점막을 튼튼히 하자, 점막을 튼튼히 하는 음식들을 섭취하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로 면역 밥상을 잘 구성을 하시고요. 호흡이나 스트레칭을 통해서도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